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법 쌀쌀합니다. 네. 10월 20일 월요일이고요. 누군가를 위로할 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대부분 아마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남을 위한다고 했던 말이 오히려 더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 이 이야기가 상처받는 말 1위에 꼽혔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언제든지 네 얘기를 들어줄게. 네. 나한테 그냥 얘기해. 이런 거예요.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가장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상대방에게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힘내라는 말보다 내가 네 옆에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에 행복한 아침도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볼게요. 네, 쌀쌀한 월요일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진격의 코스피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파죽지세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3,700선을 돌파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3,748.89에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3,800턱 밑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그야말로 뜨거운 상승 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건 단연 반도체주였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투자 심리가 반도체 업종으로 몰린 영향이 컸습니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난주에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자동차주도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업황 회복 기대감에 2차 전지 섹터도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의 기사라면 이번 주에 3,800 돌파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는 크게 세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난주 한미 양국 고위 관계자들을 통해서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우리 정부 협상단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타결을 짓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양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무르익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오는 29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최근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을 언급했고요. 연준은 양적 긴축을 조만간 종료하기로 결정한 터라 금리 인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내에서는 상법, 세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정부안으로 제시된 최고 세율 35%를 25%로 낮춰서 배당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번 주는 코스피 상승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늘 변수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코스피가 역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라는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지연되거나 결렬로 이어지게 되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선불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돌발 발언을 하는 등 협상 타결 여부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차익 실현 움직임도 커지면서 단기 조정으로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각국의 주요 경제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21일 오늘은 중국의 향후 5년의 경제 계획을 논의하는 사중전회가 열리게 되고요. 23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에서 금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 24일에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CPI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만큼 시장은 이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나 GM, IBM, 인텔 같은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어서 글로벌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도 챙겨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나 3,800을 넘어설 것인가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휘발유 가격 하락입니다. 네,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휘발유 가격이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국내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인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62.7원으로 전주 대비 0.5원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723.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지만 전주 대비 2.1원 하락했고요. 최저 지역인 대구는 0.4원 저렴해진 1,633.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휘발유와 달리 경유는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 전주 대비 0.2원 오른 1,535.8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계속 하락할까요? 아니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까요? 네, 국내 기름값의 이 상승과 하락 여부는 향후 국제 유가나 원달러 환율 흐름을 주시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주 국제 유가는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조짐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종전 관련해서 미러 회담 추진 보도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3.0달러 내린 62.7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변수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현재 1,400원 이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유가 하락분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 흐름은 통상 2-3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번 주에는 국내 유가 내림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휘발유 값, 또 경유 값이 올라간들 내려간들 네. 내가 다니는 건 다녀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도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모닝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장애인 고용률 미달입니다. 네,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기준 상시근로자가 가장 많은 국내 상위 20대 기업 가운데 13개 기업이 민간의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인 3.1%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 이 상시근로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종합반도체 기업 S사인데요. 이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는 지난해 2,453명으로 1.95%에 해당했습니다. 의무고용률 법정 기준인 3.1%를 적용한다면 3,905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인 거죠. 다만 S사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020년 1.55%에서 2024년 1.95%로 해마다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 상시근로자가 많은 곳은 종합자동차 제조기업입니다. H사인데요. 2020년까지만 해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15%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2.82%로 떨어진 뒤로 지난해까지 점점 후퇴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외에 생활가전업체 L사와 또 대형 유통점 E사도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현상은 대기업 전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민간 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03%였는데 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군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에 불과했습니다. 상시 100명 이상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1인당 125만 8천 원에서 209만 6천 원의 고용 부담금이 부과되는데요. 지난해 고용 부담금을 낸 민간 상위 20곳의 공제 후 부담금 합계는
943억 원에 달했습니다. S사가 5년 연속으로 납부액이 가장 많았고요. H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서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은 현재 장애인 고용률 3.1%에서 2029년에는 3.5%로 높이게 되고요. 공공부문은 현재 3.8%에서 2029년에 4%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전히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많이 있네요. 네네. 네,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은 연차 휴가 쓰고 싶어요입니다. 네, 연차 휴가를 쓰고 싶은데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의 이야기일까요? 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최근에 이 근로기준법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노동법 밖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노동법 밖의 직장인이라고 하면 프리랜서라든지 특수고용, 또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이 해당되는데요. 조사 결과 연차 휴가, 실업급여, 퇴직금 등 노동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9개 권리 가운데 이들이 가장 보장받고 싶은 노동법상 권리는 연차 휴가였습니다. 이어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꼽은 것은 실업급여나 노동시간 제한, 또 최저임금법 적용, 퇴직금 지급, 부당해고로부터의 구제 순이었습니다. 근데 근로 형태에 따라서 우선으로 꼽은 권리가 좀 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압도적으로 연차 휴가 보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분기 자체 조사에서 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9%만이 유급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이고요. 또 전체 평균인 62%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에 프리랜서나 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와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소득이 대체로 불안정한 만큼 연차 휴가보다는 실업급여, 퇴직금, 최저임금 등 금전적 보상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직장갑질 119는 법 제도 정비와 또 실태 점검, 감독 강화를 신속히 실행해서 노동법 4강지대 노동자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본인의 환경 여건에 따라서 네. 이 원하는 내용들도 다 다르니까 말이죠. 자, 지금까지 모닝픽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옷차림 정말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날이 굉장히 추워졌는데요. 오늘 날씨 자세히 들어보죠.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아침에 나오신다면 옷차림 든든하게 챙겨주셔야겠는데요. 한낮에도 20도를 밑도는 쌀쌀함이 이어집니다. 이번 추위는 북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내려와 기온을 뚝 떨어뜨린 건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와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대부분 20도를 밑돕니다. 서울이 15도, 강릉이 13도, 전주와 대구가 17도를 보이겠고요.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은 오전부터 차차 흐렸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는데요. 강원 북부 산간에는 1cm의 눈으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반짝 추위를 보이다 목요일부터는 평년 수준까지 오르는데요. 하늘은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충남과 전북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이 불어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음의 가면을 벗고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 2호선의 복면 상담소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개그우먼 박수림 씨, 장진택 자동차 전문 기자, 2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고민 주인공은요. 네, 누구나 부모님을 모시고 싶고 또 효도를 하고 싶죠. 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역시 양가 부모님을 동시에 케어하면서 점점 지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복면 상담소의 핵심 주제 바로 이겁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먼저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55세 남자고요. 지금 고민은 저희 이제 어머님하고 장모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그 두 분을 지금 동시 케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지낼 수 있는 곳에서 좀 지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성향이 이제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고 내향적 성격이다 보니까 그 집에만 계신 그 방에만 계시는 거예요. 점점 고립화되다 보니까 그러다 점점 더 안 좋아지시다가 이제 첫 번째 아들 집으로 이제 가신 거죠. 근데 아들하고 좀 지내긴 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좀 몸이 좀 안 좋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어가 잘 안 되는 거죠. 첫째, 둘째는 힘들고 그 다음에 셋째는 또 하는 일이 더 바쁘다 보니까 또 힘들고. 그래서 이제 선택하다가 이제 저희 집에 왔는데 24시간 케어 상태는 아니지만은 저희 이제 좀 맞벌이 하다 보니까 식사를 차려놓고 나가면 식사 정도까지 하시는 정도. 사람은 항상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오셔갖고 뭐 이제 가끔씩 번갈아 가면서 케어하고 하다 보니까 그럭저럭 흘러갔는데 문제는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고관절 골절로 아유. 이제 병원 응급실에 가시고 못하시는데. 그렇죠. 거의 이제 침대에 누워만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보면은 저는 장모님을 케어하고 있고 아이고. 와이프는 저희 어머니를 케어하고 있고 서로 이제 크로스 되면서 이제 케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좀 이제 바빴어요. 정신없어. 이쪽도 케어, 이쪽도 케어하고. 근데 지금부터는 어른들의 건강이 점점 더 내려가는 게 이제 하루하루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누군가가 집에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상황이 곧 도래할 텐데 그때는 요양원을 생각해 봐야 되나?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노노 케어, 그러니까 나이 든 자식이 더 나이 든 부모님을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네. 이런 시대가 됐고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노 케어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보시죠. 네, 일단 저는 이 사연자 보면서 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착하다. 그렇죠. 착하다. 네. 그리고 대단하다. 그리고 정말 제 아들이었으면 붙들고 울고 싶을 정도로 고맙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노노간병이라고 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고 50대, 60대가 마처 세대라고 부르죠. 네. 부양을 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가 마처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세대가 마처 세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도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내가 부양을 뭐 받는 건 조금 이따의 문제지만 지금 현재 내가 부양해야 될 부모님이 또 연로하시고 이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부양이라는 게 한 분만 모셔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 두 분을 다 모시거나 지금처럼 양가 어르신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분을 모시건 여러 분을 모시건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첫째, 오래 모신다는 건 그만큼 부양을 하는 사람도 나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체적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요. 신체도 신체지만 경제적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사연자도 말씀 주셨지만 한 번 돌봄을 시작하면 이게 단기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이분들의 생애 끝까지 함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또 한 가지 뭐냐? 되게 독박 돌봄이라는 거예요. 이래저래 형제들이 사연 많고 이런저런 사정이 많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보면 그 집에 한 자식이 이 부모의 부양 혹은 이 가족의 부양을 다 도맡아 하고 있고 그 부부 중에서도 한쪽 배우자가 이걸 도맡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부분 많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이런 얘기 나오죠. 간병도 병이다. 그렇죠. 이런 맞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심각한 가족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눈호간병 문제가 결코 수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사실 긴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 있는 것처럼 아무리 효심이 깊어도 돌봄이 길어지게 되면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어지는 건데 패널분들은 이 이야기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이 사연이 남일 같지 않은 게 저희 시어머님하고 같이 산 지 근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너무 아이들 케어하면서 진짜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 연세가 70 중반 이렇게 넘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또 쇠약해지고 아파지실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니까 나도 많은 도움 받아서 나도 이제 제대로 효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저도 맞벌이다 보니까 남편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한 명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일을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좀 고민이 되긴 하긴 하더라고요.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점점 아파질 텐데 아 이거 남일 같지 않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저는 사연자분 사연 듣고 나서 정말 대단한 분이다. 네. 네,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뭐 남자고 뭐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만 모시거나 뭐 이럴 때도 여러 가지 뭐 부딪히는 문제가 것들이나 생기죠. 뭐 네. 이걸 네. 형이 할 거냐 누나가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또 장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어머니랑 되면은 같이. 장모님이랑 또 부모님이랑 두 분이 동시에 뭔가 아프시거나 그러면은 누굴 먼저 할 거냐.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거를 다 견뎌내시면서 맞아요. 가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 네. 근데 이 사연자분의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에 모셨었다는 거죠. 그랬다가 너무 이제 성격이 내성적이 어울리지 못하고 방에만 계시고 이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 자녀분들이 돌아가면서 돌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연자분이 지금 네. 케어를 하고 있는 네. 상태고요. 네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무슨 경로당이나 뭐 사회복지원 이런 데 가서 놀러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요양원이라는 게 진짜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그게 적응한다는 게 애들도 쉽지 않은데 어르신인데 특히나 몸이 아파서 가시는 분인데 이게 외롭거든요.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 아, 얘들아 나 좀 데려가다오. 나 여기 무섭다. 나 여기 싫다. 이래버리면 자식들은 또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더 병이 악화될까 봐 이게 걱정되니까 아, 차라리 내가 모셔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아까도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네. 간병 진짜 병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그냥 병원에서 다 몇 년 계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간병하면서 너무 많이 좀 일에도 좀 지장이 생기고 맞아.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형제들이랑 뭐 시간 돼 내가 잠깐 뭐 어디 일이 있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누나도 막 아 미안하다 나도 막 이러고 가면은 미루게 되게 되고. 참 이렇게 마음이 아 이걸 왜 내가 다 하고 있지 막 이런 진짜 뭐 한마디로 현타가 오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진짜 다 기초 갈등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약간 싸우기도 하고 맞아, 이런 맞아.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형제간에 돈들 모아가지고 그 전문적인 요양사분한테 맡기죠. 네. 근데 그게 거의 뭐 한 사람 월급만큼 들고. 그렇죠. 근데 또 가서 보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뭐 열심히 돌봐주시는데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맞아요. 내가 불효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직접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음 아프고 죄책감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아 이런 마음이 다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자식으로 산다는 게 이게 부모로 사는 것만큼 어려워진 세상이 지금이 아닌가 싶은 게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잘 모시고 또 그 마음 불편하지 않게 그 몸 불편하지 않게 모실까 고민이 아마 다들 많으실 텐데 오늘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네. 이렇게 추워지면 마음도 좀 으슬으슬해집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시기에 부모님 생각해 보면 아, 앞으로 부모님과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또 돌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은 분들 계실 텐데 이런 고민들의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그렇고 체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체력에 이제 소진이 오기 시작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요청돼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또 도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쵸. 그렇게 안 된 경우도 많고 경우에 따라선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안하다가 아니라 싫다라고 얘기하는 가족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 모시고 부부가 함께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에너지가 소진이 된다는 얘기는 부부 갈등도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첫째, 내 부모님에 대해서는 죄책감 들겠죠. 네. 내가 이렇게 내 부모의 사랑받으면서 여기까지 컸는데 내가 내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렇죠. 두 번째, 다른 가족들은 왜 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눈 감고 있는가? 이런 약간 배신감도 들죠. 어디 그뿐이에요? 내 배우자가 내 부모를 혹은 뭐 내 배우자의 부모를 내가 함께 하는 거 좋기는 한데 왜 하필 우리가 맡아야 되는가라는 약간의 분노도 생겨나고요. 그런데다가 내 마음만큼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배우자의 그리고 또 그 배우자가 불평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이게 부부 갈등으로 변화하는 건 삽시간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병 이혼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온 집안이 집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나서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과정에 감정은 복잡하고 우리들의 에너지는 소진되어 있고 그 과정에 여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정말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아니 지금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장모님을 혼자 돌볼 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맞아. 어머니까지 아프시면서 지금 조금 더 힘들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병이 길어지게 되고 겹치게 되면 돌보는 사람의 마음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뭐 저희 그 부모님 모셔본 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초기에 우리가 부모님 딱 모실 때는 여러 고민도 많이 하지만 제일 먼저 효심이 먼저 앞장서요. 맞아요. 효도 그리고 내 부모니까 두 번째는 정의감도 있습니다. 네. 어른 모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거기다 여의도 있어요. 열심히 잘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종의 책임감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네 가지 감정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경과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효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게 피로감으로 변하게 되고요. 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의라고 하는 게 나중에는 일종의 패배감 같은 걸로 바뀝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그 정의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적의감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책임감이 나중엔 죄책감으로 돌변하는 건 삽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처음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는 그 과정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이런 감정들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일단 우울감, 어려움에 대한 여러 감정들이 쌓이게 되면 내 감정, 이 전체적인 정신 에너지를 확 아래로 낮추게 되죠. 거기다 나라는 사람의 한계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몸의 한계, 정신의 한계, 돈의 한계, 관계의 한계 이런 많은 것들이 누적되게 되면 나라는 사람 안쪽에 마치 꽉 막힌 것 같은 소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이 막혀버린 것 같은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게 긍정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중간을 거쳐서 부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쓰레기인가 보다. 내가 못났나 보다. 나란 사람은 한심하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이런 감정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그 돌보는 자가 가지고 있는 이 심리 상태는 나중에 출렁이다 못해 이제 추락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죠. 이제 우리 부모님이 건강이 좋아질 일보다는 좋아지지 않을 일만 남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는 간병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이게 요즘은 대부분이 맞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직장을 관두고 전적으로 간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또 하거든요. 이럴 때만 되면 억만장자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럽고 막 이래요. 솔직히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거든요. 아파서 간병을 하다 보면 병원비 들어가죠, 약값 들어가죠. 네,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식단도 조절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누군가는 일을 포기를 해야 되니까 또 경제적으로 또 순환이에요. 이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픈데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 이게 한심하게 느껴지고 그럼요. 죄책감도 느껴지고 이기적인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곁에 있고 싶은데 마음은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고 너무 고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결국은 돈이다. 돈이에요. 네, 결국은 돈이고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양시설에 좀 여유가 조금 그래도 뭐 가족들 형제들끼리 해가지고 돈 모아서 요양시설로 이제 보내드렸는데 근데 뭐 요양시설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상황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내가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뭐 요양시설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또 또 마음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활이 또 망가지고 막 뭐 이러면서 그리고 뭐 프리랜서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그러니까 많이 하다가 프리랜서 일 자체도 없어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하여튼 퇴직하고 이직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부모님을 직접 모시자니 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시설에 맡기자니 돈도 돈이고 마음도 불편하고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이걸 어디까지 부모님을 돌봐야 할까 모셔야 할까 맞아. 그 선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교수님 어떤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돌봄의 기본적인 방향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속 가능한 돌봄이에요. 지속 가능한 돌봄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구조 안에서 최대한 내 부모님과 혹은 내가 모셔야 될 분하고 이 구조를 잘 유지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른들 모시다 보면 이런 얘기가 꼭 나옵니다. 더 이상 모시기가 어려워졌다. 이건 뭐냐면 구조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 돌봄 구조 자체가 이제 붕괴가 되게 되는 건데 이 붕괴가 된다는 얘기는 이 붕괴된 자리에 이제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것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스템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장기 요양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들어오게 된 건데 그 돌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단 우리가 요양과 관련돼서 이분이 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노인성 질환으로 우리가 등급을 받게 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가 돌봄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요양사가 우리 집에 찾아오고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여러 방식으로 돌봄을 하는 방식이 일단 재가로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시설로 넘어가는 거죠. 시설로 넘어가서 우리가 요양병원이나 혹은 요양원에 가게 되죠. 이거 다 일종의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문제는 여기에서도 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단기로 갔다가 나중에 돌봄도 이제 장기로 넘어가면서 신체적인 문제, 돈의 문제, 여러 관계의 갈등, 뭐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하죠.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 구조가 내가 지금 현재 집 안에서 우리끼리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부에서 싸우면 안 되고요. 가족들끼리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함께하는 동안에 어머니의 상태가 안 좋아지신다 혹은 우리 가족의 그 가족 건강 구조와 그다음 정서 구조가 붕괴된다 그러면 시설로 모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모셨는데 이 시설에 모실 때에도 우리의 구조가 또 달라져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지속 가능한 돌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게 서로 간에 좋은 정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도 이분을 찾아뵙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을 시설에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뵙는 것마저도 우리가 돌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설에 모시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우리 집 구조도 그 구조 안에 찾아뵙는 구조를 아예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지속 가능한 돌봄의 형태는 바뀌지만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사례자분 보면 지금 본인의 어머니, 저 부모님하고 네. 그 장모님 같이 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형제자매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좀 도움이 안 되나요? 어. 왜 이렇게 하고 있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례자분이 할 이야기가 또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불만이나 서운한 점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한 3, 4일 정도의 연휴가 있을 때 내가 휴가인데 이번에 모시고 갈게. 그래. 그렇죠. 그러면은 3, 4일간의 그 기간이지만은 너무 고맙죠. 늦잠을 자고 애들하고 같이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다. 그럼 영화관 예매해서 영화 보고 아니 맛집을 한번 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도와주면은 너무 좋겠다. 근데 그거를 모를까? 이 생각돼요. 그거를 모를까? 어떡해. 하다못해 진짜 동네 근처에 맛집을 가든 고기를 먹든 아니면 잠깐 1박 2일 여행을 가든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로워야지 되는데 이 시기 짧은 시기에 같이 누려야 되는 그런 추억이 다 사라지는 게 전 너무 아쉽죠.
일단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사연자분의 이야기처럼 그걸 모를까?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한마디에 그동안 쌓여있던 그런 뭐 외로움이나 혹은 뭐 이런 서운함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돌봄이라는 말 자체가요, 가족들이 다 함께 나눈다는 게 그렇죠. 이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케어하는 사람하고 가끔 들러서 한 며칠 케어하는 사람하고 그 온도차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저는 자녀분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자녀분도 있네요. 그러니까 남들이 누리는 그 소소한 그 일상도 좀 누리고 싶은데 늘 진짜 간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애들하고 제대로 무슨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좀 가족분들이, 형제분들이 좀 며칠 내가 봐줄 테니까 좀 갔다 와, 뭐 시간 좀 보내,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너무 진짜 그 쌓였던 게 싹 녹아 들어갈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 여럿이 되더라도 이렇게 진짜 실제로 돌보는 사람은 한 명 정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제일 부모님이 그 제일 편해서 이렇게 누가 난 제일 좋더라 뭐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또 간병을 또 그래놓고 또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이제 간병보다 나는 너무 막 못하겠어 막 이러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뭐 시간 나눠서 이런 거 외에 이제 돈도 나눠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것도 또 이제 뭐 제대로 된 시기에 입금이 안 되거나 그런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형제들 간에 이런 문제 시간 많죠. 다툼이라든지 돈 네.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이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때는 그래도 한 셋은 돼요. 그 셋넷 그쵸. 되잖아요. 근데 우리 밑으로 가면 하나야. 하나. 맞아요. 이 친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네.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 시스템으로 노인 돌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형제간에 안 되면 참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내색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지금 독박 돌봄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연자도 생각이 많은 거예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형제들한테 이 누적된 섭섭함이 지금 한눈에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면 장모님은 폭탄 돌리기 하듯이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다 이 집에 온 거예요. 이거 장모님 스스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비참하셨을 거고요. 맞아요. 그 나머지 형제들 지금 보니까 이 집에서 비용도 다 되고요. 이 집에서 지금 시간도 그리고 청춘도 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집은 말이에요. 미래 청춘을 미래의 인생을 대출해가지고 지금 부모님께 쓰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형제들이 돈이라도 내야죠. 그래. 돈이라도 제대로 내야죠. 돌보지 않을 거면 띄엄띄엄 찾아오는 거는 돌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본인들이 자기들 것에 대한 죄책감을 상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돌봄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연자 그 형제분들 혹시 보고 계시면 돈이라도 내세요. 그래. 그거 이상한 겁니다. 돈 안 내는 그것도 안 내는 건 이상한 일이고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연자가 나중에 우리 장모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시설에 다시 모셔야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순간을 견디다 마지막에 하지 마시고요. 그 전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집이 파쇄되지 않아요. 붕괴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놓친 다음에 선택하지 마시고요. 정말 부모님께 너무 송구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기점을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 정하시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맞아요. 저희가 너무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장모님 정말 저희가 때 되면 무조건 이 시간이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고요. 이 나머지 형제들 n분의 1로 뭐 할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돈 n분의 1 절대 안 내요. 돌봄 n분의 1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역할 기반에서 그 역할을 나누고 나눴다면 그걸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못 지키죠? 돈이라도 내세요. 그래. 그래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이 돌봄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요양원은 또 언제쯤 모셔야 되고 어디로 모셔야 되는가에 대한 결정도 하셔야 될 거고 이제 슬슬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판단은 이 부모님의 몸 상태예요. 네. 우리 부모님 건강 상태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돌봄 자체가 이분의 안전을 위협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되게 이게 중요한 게 부모님 상태를 우리가 대충만 알지 잘 모르는데요. 이를테면 이분들이 화장실을 못 가요. 그러면 누워서 소대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뭐 욕창을 유발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분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분의 우울감을도 강화한다든지 그렇지. 이런 요소들이 눈에 보인다는 건 이분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분들의 전체 수명 건강
건강 상태랑 연결돼 있죠. 이게 다 뭐냐면 안전을 위협하는 차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다. 그럴 땐 우리 집에서 모실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 돌보는 자들의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한계에 도달했느냐예요. 맞아요. 몸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질 정도가 됐는가? 나까지 병이 났는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완전히 고갈이 돼서 내 부모를 심지어 정서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한 건 아닌가? 또 우리 가족끼리 서로 갈등하기 시작한 건 아닌가? 이런 차원이 몇 번에 걸쳐서 반복된다면 이제 우리는 결정할 시점이 안타깝지만 되었다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네. 이걸 가족끼리 해결하기 어려우실 땐 상담사들이 함께 도와드립니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가족 간의 논의 또 협의를 돕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가족 내 갈등 안에서 무조건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가족의 합의를 이끌어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저 부모님이 이게 확 갑자기 약해질 때가 뭐냐면 그동안 이제 돈을 이렇게 모아놓은 걸 써오시다가 네.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났을 때 아. 이제 자식한테 뭔가 이렇게 그분들 생각은 폐를 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 순간에 더 많이 약해지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그걸 보는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아우 이게 정말 저 어떻게 뭐 이 숙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오늘 복면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1분을 넘어섰습니다. 월요일에 고민 해결사 오늘은 법률로 이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요. 네, 오늘 법률 해결사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요즘 캠핑족들 진짜 많이 늘고 있어요. 어우,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바로 이겁니다. 낭만과 얌체 캠핑 사이의 민폐 캠핑족 어쩌죠? 자, 어떻게 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요즘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인 거 다들 아시죠? 가을 단풍이 조금씩 물들어 보는 재미도 있고 선선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등산하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친구들과 가을 산행 계획에 오르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정말 등산하기 딱 좋다, 그지 신태가? 그러게 말이야. 이게 그 코에 이게 바람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데. 네, 아유 그렇게. 좋아. 이렇게 좀 나와서 산도 오르고 건강도 지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너튜브만 보지 말고. 아이고 그일 때문에 그러는 그거를 무슨 근데 이거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앞에 뭐가 있는데 그래? 이- 아니 그렇게 산 정상에 다다랐을 즈음 저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질 거란 제 기대와 다르게 그 앞에 있던 건 수십 개의 텐트들이었는데요. 이게 뭐야? 이거 안에 사람이 있는 거야? 깜짝이야. 아니 여보세요. 남의 텐트를 함부로 그렇게 열면 어떡해요? 깜짝이야. 아니 아주머니 여기 통행로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해주셔야죠. 등산객들 전부 이 텐트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좀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아주머니요? 여보세요! 저 피치 나는 솔로. 저 솔로거든요? 진짜 기분 나빠. 아니 그리고요. 그냥 이 옆으로 슬쩍 비켜가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만 텐트 친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만 따지세요 진짜. 아니 뭐라고요? 지금 이런 행동을 잘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여기 산에서 취사 금지인 거 모르세요? 자칫 잘못하다가 불이라도 나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전부 다 불법으로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고 보니 이 민폐 캠핑족들은 산 정상 데크에서 캠핑을 하면서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취사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기분 좋게 등산하러 갔다가 혈압만 오른 상황, 이 민폐 캠핑족들 참교육할 방법이 있을까요? 와.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뭐 등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민폐 캠핑족이 진짜 있다고요? 이거 사연부터 좀 들어볼까요? 자,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 사막산 전망대를 점령한 캠핑족이라는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작성자는 지난 9일 새벽에
사막산 정상 전망대 주변이 텐트로 가득 메워져서 등산객들이 제대로 통행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한 텐트에서 노부부를 포함한 일행이 버너를 켜놓고 물을 끓이면서 아침밥까지 준비하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출 보러 왔다가 오히려 혈압만 올랐다. 이런 글쓴이는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길을 다 막았는데요, 다 완전히? 근데 이게 저 비박 명소라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산들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텐트들 진짜 많이 치고 있는데 그래요? 저기서 취사까지 하는 건 정말 그건 문제가 안 심각한데요. 네. 심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행위는 당연히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네. 비박 명소 다 좋아요. 그리고 비박을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법 이전에 매너로 생각할 게 일출 산행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폐가 되면 안 되죠. 당연하죠. 근데 왜 일출 시간 지나서까지 거기서 본인들도 텐트 안에서 일출 차 즐기고 물 끓여가지고 커피 먹고 밥 먹고 이거는 진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정말 금지되는 행위거든요. 맞아요. 법에서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공원법에 따르면요, 일단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이러한 야영을 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림보호법 내에서도 아까 우리 사연에서 진짜 위험한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히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버너를 켜놓고 물을 끓이며 이거 어떤 걸로 번질 수가 있죠? 불로 번질 수가 화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행동은 산림보호법에서도 명백하게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야영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어떤 취사 행위 이런 거는 절대로 금하셔야 됩니다. 되지 안 되지. 요즘 뭐 캠핑 붐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우리나라 캠핑 인구가 7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국민의 여가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캠핑을 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정말 곳곳에서 얼굴 붉히는 일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캠핑 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말 일부 이 무개념 캠핑족들 때문에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것 좀 함께 봐주세요. 이런 사진들이 어떤 올라오고 거요? 있는데 함께 좀 살펴볼게요. 네. 무개념 캠핑족들이 자 보시면요. 저 흐름이 공영 아닌데. 주차장입니다. 시멘트 바닥을 아스팔트죠. 뚫은 거예요? 어머, 그렇죠. 뚫었다고? 이 바닥을 뚫고 대박. 텐트를 고정한 겁니다. 이 캠핑 동호회 회원이 공영 주차장 바닥을 드릴로 뚫었다. 진짜 고정핀도 웬일이야. 받고 텐트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돼. 심지어요. 이런 행위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렇게 무개념 캠핑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산 전망대 데크 위입니다. 이 데크 위에 무단으로 텐트를 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어떡해. 합니다. 문화지 아니야, 문화. 저건 정자 안에다가 저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자에다가 이 나무 바닥에다가 못을 박은 어허. 행위인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뭐 공중 화장실에서 전기 끓여다 쓰고 쓰레기 그대로 버리고 가는 이런 비매너 행위들 이 사진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정자 같은 데는 공공시설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훼손되면 쉽게 복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법적인 처벌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이 현행 법령에 따르면요, 그 공용 주차장이나 아니면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 정자 같은 그런 데크, 우리가 그 캠핑족들 사이에서 쓰는 건데 그 오징어 팩이라고 있어요. 오징어 팩이 뭐냐면 그 데크 사이에 틈에 네. 그 오징어 같이 생긴 그 팩을 꽂아가지고 그걸 막 돌립니다. 돌리면 사실 그 데크가 훼손이 충분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 번 훼손하고 그냥 떠나버린데 다음 날 또 와요. 다음 날 또 다른 캠핑족이 옵니다. 어머머. 그러면 그 데크는 나만 하질 않겠죠. 그리고 공용 주차장에 아예 팩 박아가지고 그 시설물을 계속 그냥 거기다 설치해 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주차장이 무료다. 무료 공용 주차장이라고 하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태워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보세요. 만약에 어떤 시설물이 불법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관리청에서 철거를 할 때 굉장히 절차가 길고 복잡했어요. 막 행정 대집행 절차를 거쳐서 막 개고장을 붙이고 그렇지, 막 그렇지.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 자체가 예전에는 네. 불편했다 보니까 이걸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런 어떤 복잡한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이 시설물을 철거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나서 나는 이거 어차피 집행 절차 오래 걸리니까 그냥 마음 놓고 쓸 거야라고 안심하시다가 큰 코 다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진짜 저렇게 허락 없이 뭐 물건 막 처분하거나 소유주가 반발이 또 하게 되면
그건 그대로 또 골치 아픈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서 강 변호사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요. 이렇게 텐트 알박기 해렸는데 네. 철거하는 것도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철거하려면은 뭐 개고장 붙이고 그래도 소유주가 나타나서 왜 내 거 철거했냐 이런 문제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해수욕장과 관련해서는 이런 관련 법들이 만들어져서 적어도 철거 자체는 쉬워졌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소유주가 내 물건 다 어디로 치웠냐 이렇게 반발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2개월 기간을 두고 고시 절차를 걸쳐서 가져가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폐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매 절차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안에 또 소유주가 나타나서 내 거 어디냐 하면은 그렇죠. 보관 비용은 제외하고 또 돌려줄 수 있고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지자체에 그 비용이 귀속되게 되는데 지금 이야기 나눠봤지만 복잡하죠. 시간도 걸리고 보관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애초에 이런 일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공공주차장인데 주차비가 무료인 곳 네. 여기에 캠핑카를 막 1년씩, 2년씩 아, 갖다 놓는 진짜 사람들이 맞아, 있는데 맞아. 이거 어떻게 해야 네. 됩니까? 이게 그 캠핑카라고 이렇게 트레일러 같이 네. 이렇게 맞아요. 큰 거 있잖아요. 그 엄청 제가 큰 얼마 거. 전에 휴가로 속초를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세수욕장에 보면은 공용 주차장 같은 게 있어요. 네. 거기 꼭 이런 트레일러들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트레일러들이 그냥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먼지가 쌓여서 아. 왜 거기에 1년, 2년 계속 그냥 방치를 해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 주차장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나 그냥 여기 내 개인 용도로 내 트레일러 갖다 놓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을 때마다 와서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야.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아하. 거예요. 아, 이봐, 사실 이런 거. 네, 맞아요.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런 식으로 그냥 영원히 박혀 있습니다. 저기.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저 트레일러한테만 개별적으로 따로 뭐 어떻게 주차료를 징수할 방법도 딱히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동차 관리법상 저것도 자동차에 들어가요. 맞아요. 그럼 자동차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데 뭐가 문제죠?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런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등록을 할 때 이제는 법이 개정이 돼서 등록을 할 때 당신이 이 트레일러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까지 함께 등록을 하게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존 차량에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렇게 그냥 저대로 박혀 있는 저 트레일러한테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렇게 그 트레일러를 계속 방치하는 경우에 네. 별도로 어떤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근데 저렇게 무료 주차장에 1, 2년 방치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지 알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정말 불법 행위인지 아닌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맞아.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 해수욕장 가면 이제 딱 어둠이 내려오고 해수욕장에 노래도 살짝 들려오고 밤바다를 보면서 폭죽 터트리는 그렇지, 많이 하잖아요, 하죠. 주변에서.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해수욕장에서 이 폭죽을 터트리는 것이 사실 금지되어 있는 행위예요.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폭죽 자체가 결국 폭약이잖아요. 네. 이게 금지되는 행위인데 위험하긴 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다 당연히 팔아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에 맹점이 있는 건데 해수욕장 안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지만 인근 상점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야. 상점에서 폭죽을 팔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수욕장에서 되죠. 되나 하라고 보다 하죠. 하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거 사서 쓰면 되겠구나 하다가는 처벌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야. 근데 버젓이 그냥 팔고 그러니까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걸 또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죠. 근데 옆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우리는 왜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데 또 부모가 불법이야, 네, 이게. 불법이야. 그래서 이제 쉽지 않아요. 저도 한번 했어요. 저도요. 다들 한 번씩 했어요. 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거는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라고 다들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제가 재밌는 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맞춰보세요. 그 우리 한강공원에 가면은 텐트 치고 이제 계신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 텐트의 문을 열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열지 않아도 될까요? 열어야 될 것 응. 같아요. 왜 열어야 열어야 돼. 될 것 네. 같아요? 그냥. 그냥 아니 괜히 좀 거기서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뭐. 거기서 남녀가 와서 네. 왜 그래? 그래서 열어야 돼요. 네.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닫아야지. 뭐. 아니야 열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저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 네. 아이를 데리고 한강 가서 이제 텐트 치고 놀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다행히 아이가 이렇게 막 조금만 좁은 공간에 있으면 답답해해요. 네. 그래서 열어놨는데 어. 열어놓길 정말 잘했습니다. 맞추셨어요. 왜? 그 15대 금지행위라고 해서 그 한강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텐트가 들어가요. 자, 이게 일단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야영은 금지됩니다. 우리도 한강 공원이 이렇게 몇몇 군데 있잖아요. 그리고 한강이 되게 널찍하게 있는데 이 모든 곳에서 다 텐트 갖고 와서 거기에 치고 놀면 안 안 돼요. 돼요. 지정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보시면 그늘막 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그 동계 캠핑 때 쓰는 그런 텐트가 아니라 그늘막 텐트예요. 그늘막 그치, 텐트라는 거는 뭐다? 오픈되어 있어. 오픈되어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그 좋은 말씀이 나왔어요. 좋은 지적이. 그러면 이게 프라이버시고 내가 놀러 가서 텐트 하나 못 잠그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맞아. 그런 어떤 애정행각 행위가 도를 지나치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좀 그 금지 약물 같은 것도 그 안에서 몰래 흡입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이런 범죄 행위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례로 이걸 금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용 시간대도 또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 시간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만 그늘막 텐트를 다 이면을 개방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저도 몰랐습니다. 네. 야, 저도 우산 몰랐는데 쓰고 있으면 돼. 우산 쓰고. 큰 우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과태료 네. 굉장히 세요. 그래요? 100만 원에서 오. 300만 원까지 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모르기가 십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정말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 같습니다. 아니 오늘 얘기한 것들이 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아요. 맞아요. 이 정도 하면 안 되고 이 정도 하면 되고 아는데 맞아요. 그거 이 멋있거든 그게. 네. 잠깐에 다른 사람한테 그거는. 피해 주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주제는요. 자, 혹시 여러분들 주경야유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야도군 알아도. 야도군 공부도 안 했어. 아무튼 주경야유라는 게 주간에는 일하고 야간에는 노튜버로 이렇게 변신하는 직장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연은 이 너튜브와 관련된 사연입니다. 직장인 너튜버 회사에서 징계받았어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물가는 치솟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인 요즘. 월급만으로는 살기가 팍팍해진 전 남은 여가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너튜브였는데요. 휴대폰만으로 촬영이 가능하고 크게 힘들지도 않은 일이다 보니 저는 곧 브이로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녕 이쁜이들. 여기 어디냐고? 여기는 봐봐 우리 회사. 지금 잠깐 점심시간이라서 우리 이쁜이들이랑 대화하려고 내가 라방 켰지. 자 봐봐 여기가 내 자리야. 이건 내 출입증. 어때 나 멋지지? 꼴값 던졌어. 예인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부장님 근데 잠깐만요. 저 이쁜이들하고 인사 좀 한번 하실래요? 지금 뭐 하는? 이쁜이들 안녕하세요. 누구냐면 그래 우리 아니, 회사 부서 예. 부장님이셔. 내 직속 상사. 예인 씨 꺼 빨리 꺼. 고맙습니다. 빨리 꺼. 보자 하니까 진짜 아니 예인 씨 내가 얼마 전부터 어디까지 하나 두고 봤는데 자꾸 선을 넘는다. 누가 회사에서 이런 라방 같은 거 찍으라 그랬어요? 아니 그냥 저 업무 시간에 한 것도 아니고 점심시간에 잠깐 방송한 건데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이에요? 잘못이죠. 직장인은 겸직 금지라는 건 몰라요? 예? 당장 인사과에 알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단지 점심시간에 활용해서 방송을 한 것뿐인데 회사에선 겸직 금지를 문제 삼으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요. 정말 회사 생활을 하면서 너튜브를 운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전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많은데 이런 사람들 많은데. 요즘 브이로그 많이 초등학생들 하는데? 장래희망 1위가 크리에이터래요. 얼마 전에 연예인이었다가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크리에이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고 직장인들도 이제 퇴근 후나 뭐 이렇게 점심에 짬을 내서 크리에이터 일을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네. 많이들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는데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자,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A씨가 지난해부터 취미 삼아서 이게 너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캠핑 다니면서 뭐 기록 남기고 장비 사용법 뭐 정보 공유하고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났어요. 근데 매달 일정 금액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회사 동료가 회사 취업 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 또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줬다고 해요. 근데 A 씨는 단순히 취미로 시작한 채널이기 때문에 회사에 따로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 징계나 해고까지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된다고 사연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요즘 직장인들 네. 중에 너튜브 운영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근데 많죠. 회사 일에 지장만 주지 않으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사실 국민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 헌법상의 권리죠. 맞아요. 헌법상의 권리인데 제가 봤을 때 늘 문제는 뭐냐면 지장의 범위예요. 자, 우리 너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점심시간에만 잠깐 이걸 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그렇죠. 보는 거고 사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제 사측에서도 보통 이제 취업 규칙이나 처음에 근로자들 근로 계약서 쓸 때 겸업 금지 조항 같은 거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너튜브 좀 한다고 그게 무슨 겸업이냐? 겸업이냐. 근데 이게 너튜버도 너튜버 나름이에요. 발음이 어렵네요. 너튜브. 튜브. 자, 정말 저와 저의 어머니, 아버지, 저희 가족들만 보는 채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채널이 언제까지 작기만 할까요? 빵 터진 거예요. 막 150만 막 크리에이터 막 그러면서 이 채널을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내가 원래 얻었었던 본업보다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도 이거는 겸업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취미생활로 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없어요. 바로 이 일의 지장, 이 그래. 범위에 대해서 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바로 이 너튜버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영리 활동이 법으로 금지된 경우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무원의 경우에는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네. 국가공무원법 64조를 보면 일단 명확하게 영리 목적에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너튜브도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영리 목적의 행위에 걸릴 수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지려면 겸직, 허가를 얻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실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례가 있는데 7급 공무원에 합격해서 이제 임용 예정이었던 한 여성이요. 네네. 이 임용 직전까지 이 성인 방송 플랫폼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 방송에서 본인을 7급 공무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음주와 흡연은 물론이고 이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고 이제 신체 노출까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 이거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한 것이다. 네. 그리고 또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부분들을 문제 삼아서 해임이 되었던 그런 아이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뭐 이분을 감싸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그거 임용 전에 했었던 거잖아요. 임용 전에. 임용 전이니까 이거는 문제 삼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람도 그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건 해임이 적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임용 전에 했던 행위이다라고 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어요. 이후에 이미 여러 차례 유료 아이템을 환전을 해서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제 공무원이 되면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교육들이 있는데 그 교육에 무단 불참했던 상황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해임 처분이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또 사기업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결국 개별로 취업 규칙에 어떤 식으로 이 겸직이 가능한지 영리 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 놨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럼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안까지는 몰랐다. 그렇죠. 내가 모르고 한 건데 그렇게 무거운 책임을 물리면 되겠는가.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사실 이런 어떤 직장인 유튜버, 너튜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측과의 갈등도 비례해서 많아지고 이런 게 이제 하나둘씩 좀 법원의 케이스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도 네. 이러한 사건을 이제 상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전면적으로 어떤 그 자유를 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기업 질서를 해치거나 근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나 또는 이런 거 있어요.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백하게 경업 금지를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을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어기는 경우, 그리고 어떤 그 회사 영업과 직접 경쟁을 하거나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 경우, 그리고 정상 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근로시간 내에 하거나 너무 심하게 해서 진짜 이 어떤 내가 본업으로 해야 될 일에 현저하게 지장을 준 경우, 그리고 SNS 같은 경우에 회사 내부 정보를 막 올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에 따르는 어떤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어떤 이런 반복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직장인들이 너튜브를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이렇게 법적으로 딱 정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딱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네. 저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하루를 그리는 무슨 직업 브이로그 이런 거 보는 거를 굉장히 즐겨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안 해본 경험을 대신해서 체험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땡땡 브이로그 이런 게 굉장히 화제인데 실제로 문제가 됐던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 비밀 유출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보안 유지. 그렇죠. 네. 최근에도 화제가 됐던 사례가 있는데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 브이로그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음료 제조하는 과정 보면 저도 이렇게 넋을 잃고 보게 만들고 되더라고요. 싶기도 하고요. 복잡한 음료를 척척 만들어내고 휘핑크림도 올리는 그 과정이 재미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해당 영상에 대해서 제재를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비율이라던가 어떻게 만드는지 자체도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유출됐다는 부분이 논란이 된 거고요. 이제 여러 직장 내 브이로그 역시도 회사 내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잠깐 모니터 화면에 유출된 것도 영업 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너튜브 이런 부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기본 원칙 3가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약을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금지를 하고 있다면 유의를 하시는 게 좋죠. 왜? 내가 동의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동의를 한 부분이 근로계약할 때 동의를 한 부분이니까 주의를 하자. 그리고 업무와의 이해 충돌을 피하자. 만약에 회사 어떤 경쟁하는 업체 그런 곳에 내 너튜브 활동을 통해서 정보가 유출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절차가 만약에 정해져 있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이런 사전 승인을 거치고 나서 너튜브 활동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뭐든지 초창기에 해야 돼. 너튜브도 지금은 티도 안 처음에 나.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요. 구독자가 안 늘어. 모든 직장에서 이게 뭐해? 얘 뭐 찍나 보다. 맞아요. 이랬는데 그게 자기 월급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회사 관두고 나가서 아예 너튜브 활동,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하는 분들이 그쵸. 있어요. 많죠. 장 기자는 어떤 경우예요? 저는 너튜브를 상당히 오래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역시. 원래 기자를 구독자 하는데 많죠. 그걸 가지고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다가 되게 오래전에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전에 했어야 돼. 네, 이게 그래서 진작이에요. 지금 해도 안 돼. 안 돼, 안 돼. 요즘은 너무 부캐 많아요. 시대라고 그래서 네. 제주에 있는 분들 많아요. 진작에 하지 그랬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날이 급격히 추워졌는데요. 날씨 어떤가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바깥 공기가 며칠 사이에 급변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3도를 보이면서 한 자릿수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끝이 시리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나오실 때는 꼭 든든한 외투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북쪽에서 찬 대륙고기압이 내려와 기온을 뚝 떨어뜨린 겁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와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대부분 20도를 밑돕니다. 서울이 15도, 강릉이 13도, 전주와 대구가 17도에 그치면서 낮에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는데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립니다. 특히 강원 북부 산간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와 제주는 종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반짝 추위를 보이다가 목요일부터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하늘은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한 주 내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충남과 전북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당분간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이 불어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네. 강원도 산간 지역은 뭐 영하 얘기도 하고 뭐 첫눈 예보도 있고. 맞습니다. 오늘은 뭐 날씨가 뭐 선선하다, 쌀쌀하다를 넘어서 저는 아침 너무 춥더라고요. 외출하실 때 따뜻한 옷차림 꼭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OS에서 Save Next Channel A